파리, 제네바, 뮌헨, 런던. 이름만 들어도 세계 최고라 불리는 도시들을 우리는 모두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딸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프랑스의 중심 파리. 한 병원의 차가운 진단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을 바라라고 말했고 그 기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문장. 한국 의료는 희귀질환 치료에 정말 강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포기한 질환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치료한다고요?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모니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낯선 이름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한 의사의 이메일. 그렇게 저희 가족은 파리를 떠났고 불빛이 가득한 도시 서울에 도착한 날, 제 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불빛이 많아요. 파리보다 훨씬 더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아 헤맸던 마지막 희망. 그 이름은 서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서울행을 결심한 후 제 삶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단순히 비행기 티켓을 끊고 짐을 싸는 문제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말렸고 심지어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어요. 말이, 너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아시아까지 가겠다고? 너 우리 병원 시스템을 의심하는 거니? 병원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간호사 친구가 제게 진지하게 말했죠. 사실 저는 간호사로 오랫동안 프랑스 공공의료 시스템 안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만큼 이곳 시스템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대기 시간은 길었으며 희귀 질환에 대한 대처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제 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복부는 더 부풀고 입맛은 사라지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어떤 날은 엘로디가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나 병 안 나으면 어떻게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방에 가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너져 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엘로디의 담당 주치의였던 닥터 르클레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삼성서울병원 김주영 교수님께 제 딸의 사례를 전달했고 직접 상담도 받았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이해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동양의 의료 기술이 유럽 수준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말, 그 말이야말로 유럽 의료계의 한계를 대변한다고 느꼈어요. 저는 곧바로 비자 문제를 정리하고 여행보험과 국제의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측에서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율해 주셨고 프랑스에서 필요한 검진 기록도 디지털로 전송했습니다. 처음으로 환자 중심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출발 하루 전날 저는 딸 엘로디를 재우고 혼자 앉아 짐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옷, 의료 서류, 인형, 간식, 작은 프랑스어 동화책 한 권. 가방 한 켠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넣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손에 쥐던 물건이었죠.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엘로디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희망을 찾으러 가는 거야. 공항에서는 이미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예약해준 휠체어 지원과 수속 안내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도 체계적이고 신속했어요. 제가 어릴 적 상상하던 미래 도시가 이런 모습일까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엘로디는 한참을 자다가 깨어나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면 나 낳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너 낳으라고 기도 많이 했잖아. 그 기도가 닿을 거야, 이번에는. 그리고 12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 상공을 지나며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창밖에는 수없이 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엘로디가 손을 창에 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불빛이 많아요. 파리보다 훨씬 더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엘로디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채로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마리 에스테반 씨? 라는 이름을 부르며 다가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곧바로 병원에서 파견된 안내 직원임을 밝히며 유창하진 않지만 분명한 영어로 저희를 환영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보내드린 분 맞으시죠? 엘로디 양도 함께이시고요. 그녀는 엘로디의 컨디션을 바로 확인하고 준비된 전용 차량으로 곧장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차량은 단순한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의료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고 차량 내에는 병원 명찰을 단 간호사 한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마리 씨. 장거리 비행 힘드셨죠? 아이 상태는 괜찮으세요? 저는 그 친절하고 세심한 인사에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병원에서는 이런 환대는커녕 응급 상황이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말만 들었는데 말이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마치 밤하늘에 별이 내려앉은 듯 반짝였습니다. 드넓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하나같이 질서정연했고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은 말 그대로 영화 같았어요. 엘로디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진짜 미래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어요. 고통과 두려움, 절망 속에서 아이가 느낀 무언가, 그것은 아마도 희망이었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프랑스라면 당연히 진료는 불가능한 시간대지만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진료센터는 마치 나처럼 환하고 분주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통역사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 씨. 이쪽으로 안내드릴게요. 내일 아침 7시 김주영 교수님의 진료가 예정되어 있고 오늘 밤에는 기본적인 상태 체크가 먼저 진행될 예정입니다. 7시요? 조금 이른 시간 아닌가요? 네, 저희 병원은 조기 진료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전 일찍부터 환자분들을 진료합니다. 덕분에 대기 시간은 짧고 더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지요.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예약조차 몇 주씩 걸리던 일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도착한 첫날부터 진료가 잡히고 검사 일정을 바로 조율하는 모습이 말 그대로 혁신이었어요. 엘로디는 피곤했지만 간호사가 건넨 따뜻한 물 한 컵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습니다. 여기선 물도 따뜻하게 나와요. 그 순진한 말에 저는 웃음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새 저희에게는 감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깨끗하고 조용했고 간호사들은 모두 바쁘지만 따뜻한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엘로디의 상태를 체크하던 한 간호사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고 통역사는 빠르게 옆에서 전달했습니다. 엘로디 양 많이 긴장되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 밤 병원 복도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파리에서 보았던 회색빛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 살아 숨쉬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엘로디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울은 정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지도 몰라요.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마음속 깊이 무언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엘로디는 밤새 열이 오르지 않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병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각인데도 병원 복도는 조용히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위한 전용 주사약을 준비하고 청소 직원들은 말없이 복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시 정각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주영 교수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 씨. 저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엘로디 양의 사례는 이미 자료를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는 또렷한 발음으로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구사했고 저는 처음으로 낯선 나라에서 언어의 장벽 없이 누군가에게 기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 교수님은 아마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흰 가운 위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눈에서는 확신과 책임감이 느껴졌고 의학 용어를 설명할 때는 마치 교사처럼 차분하고 섬세했습니다. 엘로디 양의 신장 기형은 분명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의사들이 수없이 반복했던 말, 희망은 없을 겁니다. 기적을 바라세요 같은 말들과는 전혀 다른 어조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기존 CT, MRI 외에도 새로 도입한 고해상도 신장 스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작년부터 실제 임상에 활용 중이며 특히 구조적 기형 분석에 뛰어납니다. 설명이 끝나자마자 간호사가 들어와 바로 검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도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검사 예약, 장소 이동, 그리고 의료진의 설명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었고 저는 그 조직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단 하나의 검사만으로도 일주일씩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에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온 엘로디는 약간 지친 얼굴이었지만 간호사가 건넨 작고 동그란 초콜릿을 입에 물고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거 프랑스 거랑 맛이 달라요. 더 단 것 같아요. 그 말에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검사를 잘 견디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맛있죠?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제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아이의 아픔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된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김주영 교수님과의 결과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검사 결과가 담긴 이미지를 태블릿으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긍정적입니다. 구조적으로 매우 특이한 기형이긴 하지만 저희가 최근 개발한 수술 기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보입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임상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험 요소도 분명 존재하지만 저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유럽의 의사들은 항상 확신에 찬 듯 보였지만 정작 결과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김 교수는 위험성까지 설명하며 그 안에서 희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엘로디는 아직 성장 중이기에 반응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조르주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르주 믿기지 않겠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엘로디가 정말 나아질 수 있대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침대 위에 엘로디는 동화책을 읽다 말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치료받고 싶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의 생활이 3주를 넘어설 무렵 엘로디는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방받은 약이 몸에 잘 맞았고 식욕도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병원 생활도 익숙해졌고 병원 안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방에서 한국 아이들과도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아이들은 마음으로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 무렵 저는 병원 내 커뮤니티 카페에서 같은 처지의 외국인 부모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라메시 씨는 심장병을 앓는 아들을 위해 2개월째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고 일본에서 온 나츠코 씨는 백혈병 치료를 받는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여기선 모든 게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해요. 의료진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진심이에요. 맞아요. 일본도 의료 수준이 높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은 드물어요. 그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매일은 마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과정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프랑스로부터 긴급한 용무가 있어 잠시 귀국해야 했던 남편이 돌아오면서 엘로디에게 평소와 다른 감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열이 오르고 복통을 호소하며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병원에 연락했고 김주영 교수님은 진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엘로디의 상태를 확인하러 달려오셨습니다. 열과 통증이 있다면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엘로디가 최근 다른 약을 복용한 게 있나요? 감기약을 프랑스에서 가져왔어요. 처방전 있는 약이에요. 의사도 문제 없다고 했고 김 교수님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프랑스 감기약 중 일부는 저희가 사용하는 신장약과 절대 병용하면 안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로디는 다시 고열에 시달렸고 간호사들은 2시간마다 상태를 체크하며 옆을 지켰습니다. 김 교수님은 새벽에도 병실에 들러 아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 씨, 염려 마세요. 저희 팀이 아이를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랑스 병원 시스템과의 극명한 차이를 또 한 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즉시 국제진료센터를 통해 병원 내부 컨퍼런스를 열고
엘로디의 약물 데이터를 공유하며 대책회의를 주도하셨습니다. 전문의, 약사, 간호팀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의 치료 방향을 조율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의료의 협업이었습니다. 프랑스 의사들은 한국 치료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저희 프로토콜이 유럽엔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엘로디는 반드시 서울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며칠 후 엘로디의 열은 내려갔고 신장 수치도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또 다른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신속한 대응이야말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김 교수님은 저를 조용히 병원 회의실로 부르셨습니다. 마리 씨, 저희 병원이 최근 새롭게 도입한 치료법을 엘로디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 유럽에선 임상 사례가 부족하지만 저희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에 띄어진 것은 엘로디의 신장 3D 모델이었습니다. 그 위에 새로운 수술법과 약물 적용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저는 마치 의료의 미래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마리 씨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합니다. 저는 김 교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겠습니다. 서울이 보여준 희망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엘로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엘로디는 강한 아이입니다. 이번 치료는 분명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겁니다. 치료 첫날, 엘로디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민지랑 또 놀 수 있을까? 그 말이 어찌나 애틋하게 느껴지던지요. 그 아이가 병원 놀이방에서 사귄 한국 친구 민지는 매일 엘로디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짧은 시간 속에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두 아이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었지요. 김주영 교수님과 수술팀은 정확히 4시간 만에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들어온 엘로디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예후도 좋고 반응도 빠릅니다. 이제 회복 기간만 잘 지나가면 엘로디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바라라는 말이 아닌 누군가의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처음으로 제 삶을 움직였습니다. 그 후 엘로디는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식욕이 돌아왔고 걷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매일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창백한 아이가 맞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점점 일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만난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놀이방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병원 로비에서 한국의 전통 인형인 하에타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저는 이 도시가 주는 따뜻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주영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병원 강당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마리 씨, 엘로디의 사례를 학회에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도 영감을 준 존재입니다. 물론 익명성과 동의는 최우선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학회 날 김 교수님은 강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로디는 단순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불가능을 믿지 않는 용기를 일깨워준 존재입니다. 그 말에 강당에 있던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저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엘로디는 이날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녀는 무대 위에서 수줍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다시 놀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과 집중치료, 그리고 재활까지 총 3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그 마지막 날 병원 수납 창구에서 저는 마지막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전체 금액 맞나요? 프랑스라면 단 한 번의 수술만으로도 수천 유로가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전체 치료비가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외국인 환자 할인, 공공의료 시스템의 협력, 정부의 지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병원 문을 나서며 엘로디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또 한국 와요? 저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다시 올 거야. 이곳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곳이니까. 이후 저희 가족은 프랑스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로디는 매일 아침 밝게 웃으며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뛰놀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김 교수님과는 정기적인 원격 진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 조르주도 한국 의료 시스템과 삶의 질에 깊은 인상을 받아
몇 달 후 본사에 한국 지사 정근을 신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저희 가족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저희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엘로디는 서울의 국제학교에 다니며 한국 친구들과도 소통하고 저도 김 교수님처럼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 씨, 한국 의료관광 세미나에서 사례 발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엘로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고 다른 환자 가족들의 문의에 성심껏 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희망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는 이제 유럽 전역의 환자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사연을 마치며 제가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국 의료의 진심 어린 모습, 엘로디의 회복 과정, 혹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한국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